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땅에서 뽑아낸 원료 기름인 원유가 거의 나지 않는 한국이 어떻게 원유를 쓸 만한 제품으로 바꾸는 정유 산업의 강국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유마다 무엇이 다르고 공장에서는 이 검고 끈적한 액체를 어떻게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플라스틱 원료로 바꾸는지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이나 여수 앞바다를 보면 거대한 유조선이 수입 원유를 싣고 들어옵니다. 한국에는 원유를 공급받을 국제 송유관이 없어서 배로 들여와야 합니다. 그런데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이 나라에 세계적인 규모의 정유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원유와 석유 제품의 양을 세는 단위가 배럴인데요. 국제에너지기구가 2023년에 낸 자료를 보면 한국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원유의 양, 즉 정제 능력은 약 350만 배럴입니다. 2024년에는 석유 제품을 약 503억 달러치 수출해 한국의 세 번째 수출 품목에 올랐습니다. 원유를 사와서 더 쓸모 있는 제품으로 바꾼 뒤 국내외에 공급하는 거대한 산업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다는 말이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동해가스전에서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천연가스와 함께 보통 원유보다 훨씬 가벼운 액체 석유인 초경 진류도 생산됐습니다. 다만 이 생산량으로는 국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유산업은 처음부터 땅에서 원유를 많이 뽑아내는 산업이 아니라 수입한 원유를 필요한 제품으로 바꾸는 산업이었습니다. 먼저 원유가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원유는 휘발유나 경유처럼 한 가지 물질이 아닙니다. 탄화수소, 다시 말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여러 물질이 한데 섞인 액체입니다. 여기에 황성분과 물, 염분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유전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섞인 성분과 비율도 달라집니다. 정유회사는 원유를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따집니다. 같은 부피일 때 얼마나 무거운지를 나타내는 밀도, 그리고 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입니다. 우선 밀도가 낮고 비교적 묽은 원유를 경질유라고 합니다. 경질유에는 낮은 온도에서 끓는 가벼운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증류에도 휘발유나 경유, 항공유가 될 재료를 얻기 쉽습니다. 반대로 밀도가 높고 끈적한 원유는 중질유라고 합니다. 중질유는 무거운 성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가벼운 연료를 더 만들려면 추가 설비가 필요합니다. 원유가 얼마나 가벼운지를 숫자로 나타낸 지표가 API 도수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온도나 각도가 아닙니다. 이 값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유이고 낮으면 무거운 원유입니다. 다른 기준은 황 함량입니다. 황이 적은 원유는 스위트, 황이 많은 원유는 사워라고 부릅니다. 저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황이 적은 원유와 많은 원유를 가르는 시장 용어입니다. 황이 많은 원유는 제품 속 황을 줄이는 처리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질과 중질은 무게를 가르는 기준이고 스위트와 사워는 황 함량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서로 다른 기준이죠. 그래서 가볍지만 황이 많은 원유도 있고 무겁지만 황이 적은 원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볍고 황이 적은 원유는 비교적 다루기 편하지만 중질류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에 무거운 성분을 바꿀 성비가 갖춰져 있고 가격 조건도 맞는다면 중질유도 경쟁력 있는 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듣는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두바이유는 또 다른 구분입니다. 이 셋은 경질유나 중질유처럼 성질만으로 나눈 이름도 아니고 정유 공장에서 만든 제품명도 아닙니다. 독해와 미국, 중동 원유 시장의 가격을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삼는 대표 원유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질과 중질은 밀도, 스위트와 사워는 황함량, 브렌트와 서부 텍사스산, 두바이는 시장 가격의 기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면 원유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럼 원유는 어떻게 가공될까요? 우선 유조선에서 내린 원유를 바로 끓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원유에 섞인 물과 염분, 작은 고형물을 줄입니다. 그대로 가열하면 설비가 부식되거나 배관이 막힐 수 있고 뒤쪽 공정에 쓰는 촉매도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촉매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돕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불순물을 줄이는 전처리를 마친 원유는 원유를 데우는 가열로를 거쳐 뜨거운 액체와 증기가 됩니다. 이어서 물질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인 끓는 점의 차이로 원유를 나누는 높은 탑, 증류탑으로 들어갑니다. 증류탑은 아래쪽이 뜨겁고 위로 갈수록 차갑습니다. 가벼운 성분은 낮은 온도에서도 잘 끓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성분은 아래쪽에 남습니다. 위로 올라간 증기가 식으면 저마다의 끓는 점 범위에서 다시 액체로 맺힙니다. 물을 끓일 때는 물 전체가 한 온도에서 끓지만 원유는 수많은 성분이 섞여 있어 여러 온도 구간에서 나뉩니다. 증류탑은 성분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골라내는 장치라기보다 끄는 점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 꺼내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나는 성분 묶음을 유분이라고 합니다.
중류탑 가장 위에는 프로판과 부탄처럼 아주 가벼운 가스 성분이 모입니다. 여기에 압력을 가해 액체로 저장한 것이 액화석유가스, LPG입니다. 가정에서는 취사와 난방에 쓰고 일부는 자동차 연료나 화학제품 원료로도 사용합니다. 그 아래에서는 나프타 계열이 나옵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나프타는 휘발유와 여러 화학제품을 만드는 중요한 원료입니다. 일부는 휘발유에 섞거나 물질을 녹이는 용제로 쓰고 많은 양은 석유에서 플라스틱과 여러 화학제품의 재료를 만드는 석유화학 공장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나프타를 더 작은 분자로 쪼개 에틸렌과 프로필렌 같은 기초 원료를 만듭니다. 이 원료가 플라스틱과 합성섬유, 합성고무, 여러 화학제품으로 이어집니다. 원유가 주유소 연료뿐 아니라 옷과 포장재, 자동차 부품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휘발유가 될 성분입니다. 그렇다고 증류탑에서 나온 액체를 곧바로 자동차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공정에서 만든 성분과 첨가제를 정확한 비율로 섞어 연료 규격을 맞춰야 우리가 주유소에서 사는 휘발유가 됩니다. 정유는 원유를 잘 나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눈 재료를 바꾸고 다시 섞는 기술까지 필요합니다. 증류탑 중간에서는 등유 계열이 나옵니다. 등유는 난방기나 취사기구에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끓는 점 영역의 성분을 항공기 엔진에 맞는 별도 규격으로 만들면 제트 항공유가 됩니다. 등유와 항공유는 서로 관련이 있지만 같은 완제품은 아닙니다. 그 아래에서는 경유 계열이 나옵니다. 경유는 트럭과 버스, 기차, 선박, 건설기계와 일부 승용차의 디젤 엔진에 사용됩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윤활유의 바탕이 되는 윤활기유와 왁스의 원료, 무거운 연료유인 중유가 나옵니다. 맨 아래에는 끝까지 남는 무거운 기름인 잔사유가 모입니다. 중유는 선박연료와 발전, 공장의 열원으로 사용되었고 잔사유의 일부는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증유는 원래 섞여있던 성분을 끓는 점에 따라 나눌 뿐 무거운 분자를 가벼운 분자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중질유를 단순히 증류하면 중유와 잔사유가 많이 남는 이유입니다. 이 무거운 부분을 다시 처리해 가벼운 제품의 재료로 바꾸는 장치를 고도화 설비라고 합니다. 크고 무거운 탄화수소 분자를 더 작게 쪼개는 방법이 분해입니다. 열과 압력, 촉매, 때로는 수소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무거운 가스오일이나 잔사유에서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가 될 성분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재질은 분자를 쪼개는 대신 모양을 다시 배열하는 공정입니다. 나프타 계열의 구조를 바꿔 성능이 좋은 휘발유 배합 성분과 석유화학 원료를 만듭니다. 제품 속 황을 줄이는 공정을 탈황이라고 합니다. 수소 처리와 탈황은 황과 질소 같은 성분을 줄여 품질과 환경 기준을 맞추는 데 쓰입니다. 아주 무거운 잔사유를 높은 열로 쪼개는 공정을 코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가벼운 유분과 함께 탄소가 많은 고체인 석유 코크스가 나옵니다. 석유 코크스는 연료로 쓰거나 품질에 따라 철광과 알루미늄을 만드는 공정에 사용합니다. 결국 정유 공정은 원유를 한 번 나누고 끝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 중간 재료가 공정을 오가면서 시장이 원하는 제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유 한 배럴에서 휘발유는 몇 퍼센트, 경유는 몇 퍼센트가 나온다고 하나의 비율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원유를 넣는지, 공장에 어떤 설비가 있는지, 그때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유 공장은 원료와 수요에 맞춰 각 공정을 얼마나 돌릴지 조절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원유의 성질이 조금씩 달라도 필요한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면 산유량이 적어도 가공 능력으로 경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큰 정유 시설과 고도화 설비를 꾸준히 갖춘 이유입니다. 한국은 1963년까지 필요한 석유 제품을 해외에서 사왔습니다. 자동차와 공장, 발전 시설에서 쓸 휘발유와 경유, 중유까지 완제품으로 들여와야 했습니다. 그러다 1964년 5월 7일 울산에 하루 3만 5천 배럴 규모의 정유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국내에서 원유를 가공해 석유 제품을 공급할 기반이 처음 마련된 겁니다. 공장을 키운 첫 동력은 빠르게 늘어난 국내 수요였습니다. 경제 개발이 진행되면서 공장과 자동차, 발전 시설이 늘었고 석유 소비도 함께 커졌습니다. 처음부터 수출만을 노리고 정유 산업을 키운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사오던 완제품을 국내에서 만들고 커지는 산업 수요를 맞추는 과정에서 공장 규모도 커졌습니다. 입지도 중요했습니다. 울산은 항만을 개발하기 좋았고 공업용수를 구하기 쉬웠으며 부산항과도 가까웠습니다. 이후 여수와 대산, 인천에도 대형 정유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원유를 배로 들여와야 하는 한국에서는 공장이 바다와 가까울수록 유리합니다. 유조선에서 원유를 내리기 좋고 완성한 제품을 다시 배에 실어 수출하기도 좋기 때문입니다. 공장 규모는 빠르게 커졌습니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원유의 양을 정제 능력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제에너지기구가 2023년에 집계한 한국의 정제 능력은 하루 약 350만 배럴입니다.
1964년 울산 첫 공장의 3만 5천 배럴과 단순 비교하면 약 100배입니다. 물론 초기에 공장 하나와 수십 년 뒤 전국 시설을 비교한 값이라 생산성을 정확히 비교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도 산업의 덩치가 얼마나 커졌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필요한 양을 넘는 제품을 해외에 팔 수 있는 기반도 이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바뀌면서 정유업도 제품을 해외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호남 정유가 2억 달러 수출에 탑을 받은 기록은 1980년대에 석유 제품 수출이 이미 산업의 한 축으로 자랐다는 사례입니다. 이후 수출 규모는 더 커졌고 2024년에는 석유 제품이 한국의 세 번째 수출 품목에 올랐습니다. 공장이 크기만 해서는 성질이 다른 원유와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무거운 유분을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같은 제품으로 바꾸는 설비와 황을 줄이는 설비를 늘렸습니다. 덕분에 무겁거나 황이 많은 원유도 가격과 수요에 따라 고를 여지가 커졌고 중유 대신 수요가 큰 제품의 비중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석유화 산업과의 연결도 큰 몫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나프타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석유화학단지가 함께 성장했습니다. 정유 공장에서 나온 나프타와 가스 성분이 가까운 화학 공장으로 넘어가 플라스틱과 합성 소재의 기초 원료가 됩니다. 잔사유를 휘발유뿐 아니라 프로필렌 같은 화학 원료로 바꾸는 통합 설비도 들어섰습니다. 연료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화학 제품의 재료까지 함께 만드는 구조로 넓어진 겁니다. 이제 이유를 한데 묶어보겠습니다. 늘어나는 국내 수요가 공장을 키웠고 해안 입지는 원유 수입과 제품 수출을 연결했습니다. 대형 설비와 수출 경험은 해외 판매의 기반이 됐습니다. 고도화 설비는 성질이 다른 원유를 더 유연하게 처리하도록 했고 석유화학 산업은 나프타와 가스 성분의 큰 수요처가 됐습니다. 원유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출발 조건이었을 뿐입니다. 경쟁력을 만든 것은 그 제약에 대응하며 쌓은 설비와 기술, 물류와 시장 경험이었습니다. 정유 공장이 아무리 크고 복잡해도 원유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한국은 지금도 필요한 원유를 거의 전량 해외에서 들여오고 유조선이 지나는 바닷길에 의존합니다. 산유국의 생산 차질이나 해상 운송로의 불안, 국제유가의 변화가 곧바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유사들이 원유와 석유 제품을 비축하는 것도 공급이 끊겼을 때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제품을 원하는 시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기차 보급과 자동차 효율 향상으로 휘발유와 경유 수요가 압박받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반면 항공유와 플라스틱, 합성 섬유를 만드는 석유 화학 원료 수요는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모든 석유 제품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연료 수요가 예전처럼 계속 늘어난다고 가정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원유를 많이 처리하는 능력만으로 경쟁력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화학 원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공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고 수요 변화에 맞춰 설비를 바꾸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유산업의 다음 경쟁은 이미 큰 공장을 얼마나 영리하게 바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가 없어서 정유 강국이 된 것이 아닙니다. 원유가 거의 없는 약점을 안고도 수입한 원유를 잘 나누고 무거운 성분을 다시 바꾸고 불순물을 줄여 북매외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유 강국이 됐습니다.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부터 비행기를 띄우는 항공유, 플라스틱의 출발점인 나프타까지 그 뒤에는 원유의 성질에 맞춰 제품 구성을 바꾸는 거대한 산업이 있습니다. 이번 상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